세계가 주목하는 속도의 비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버드 출신 제이콥 김 교수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해당 현상은 일반적인 과학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현상과 어떤 능력이기에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혹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본능적으로 연타하거나 배달이 30분 넘으면 초조해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게 이 능력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밝혀낸 한국인만의 숨겨진 빨리빨리 초능력, 50여 개국이 비밀리에 연구 중인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춤을 추게 합니다.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심코 왼쪽으로 서서 오른쪽을 비워두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르는 발소리가 들렸고 고지어 바람을 가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지나갔죠. 시계를 확인해보니 오전 8시 47분. 출근 시간까지 13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올림픽 단거리 선수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미국 하버드 출신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이콥 김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이곳의 속도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단순한 조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주문이 밀려 있었는데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 건네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2분이었습니다. 그것도 5개의 복잡한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말이죠.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거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테이블에 놓이는 반찬들,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채워져 있는 물잔, 그리고 계산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테이블 결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한국인들은 시간을 아끼는 천재들이야. 동료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빠른 행동 패턴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에 깊이 각인된 집단적 특성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한국인은 이미 3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동시에 다음 미팅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광경이죠.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화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이 잠시 지연되자 플랫폼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대체 교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모두가 다른 경로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 적응 능력이라는 것을요. 이런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력은 사실 인류 역사상 매우 희귀한 집단적 특성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수준의 속도감을 찾아보기 어렵죠. 다른 나라들이 백엠 달리기를 할 때 한국은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인 제 눈에는 이것이 초인적 능력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인의 일상에서 불필요한 기다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효율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댈러스, 뉴욕도, 심지어 유럽의 스위스도 한국의 속도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자란 저는 미국 내에서도 꽤 빠른 생활 리듬에 익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크고 모든 것이 빠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바쁜 도심 생활, 빠른 고속도로 주행 속도,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까지 말이죠. 하지만 서울에 와서 체감한 속도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 한국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제일 빨리 나오는 메뉴가 뭐죠? 라고 물었고 주문 후 불과 2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끝냈죠. 전체 과정이 12분. 미국에서는 웨이터를 부르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았죠. 한국을 오기 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도 분명 빠른 발전 속도로 유명한 곳이었죠. 거대한 빌딩들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솟아오른 듯한 도시 풍경, 끝없이 늘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 전자제품의 신속한 배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느꼈던 것은 규모의 속도였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식당을 갔을 때 음식이 나오기까지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행정 절차를 위해 관공서에서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죠. 물론 그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최적화된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죠. 접수부터 진료, 처방, 약국까지 걸린 시간이 총 40분. 40분 만에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만 해도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배달 문화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음식 주문 앱으로 치킨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가게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음료수 서비스를 추가해 드릴게요. 그리고 5분 후에 음식이 도착했죠. 배달 시간 30분을 지연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라니. 댈러스에서는 피자 배달이 1시간 넘게 걸려도 정상으로 여겨지죠. 또한 서울 시내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날 밤에는 분명 정상적인 도로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미 포장이 벗겨져 있고 저녁에 다시 지나갈 때는 새 아스팔트가 깔려 있죠. 이런 속도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약 2배, 중국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이런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인의 빠른 일 처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도 놀랍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의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날 오후에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건설 현장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층 건물을 짓는데 1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30층 아파트 단지가 몇 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마치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인의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품질까지 보장하는 특별한 속도입니다. 댈러스도, 뉴욕도, 베이징도, 상하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경쟁력이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집단 무의식 연구를 기억합니다. 10년 전 저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특정 문화권에서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은 심리학적으로 진화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요.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죠.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인의 신속함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그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공사 속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1968년에 착공해 불과 2년 반 만에 완공된 428km 길이의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기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한국 기업의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세스 자체를 끊임없이 최적화합니다. 몇 초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죠.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만의 과학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도 한국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보니 온라인으로는 단 30초 만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사한 서류를 얻으려면 최소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중국에서도 하루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공공 시스템의 효율성이 한국인의 일상 속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속도는 어떨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 새벽에 도착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국제 물류 전문가의 말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이렇게 정밀하고 빠른 배송 체계를 구축한 것은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체계적인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구해본 결과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진화된 생존 전략입니다. 이것은 분명 세계가 배워야 할 특별한 재능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대 후반의 그분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폐허에서 시작된 한국의 재건 과정을 몸소 겪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차를 저으며 그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전쟁이 터졌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 이 동네는 완전히 파괴되었지. 모든 건 폐허뿐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느릿느릿하면 그날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말이야. 빨리빨리는 그때부터 시작된 생존 법칙이었다네. 배고픈 시절 느긋하게 있으면 굶는 거였어. 할아버지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전쟁 세대가 체득한 느리면 도태된다는 생존 원칙이 국가적 무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60년대 초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건설 현장의 인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도 없이 일했어. 그런데 모두가 불평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딸인 50대 여성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또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기원에 대해 귀중한 통찰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속도로 승부해야 했던 거지. 내가 젊었을 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유행했어. 우리가 이룬 빠른 경제 성장을 두고 하는 말이지. 외국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어. 우리가 쏟아부은 땀과 시간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지.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사회적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때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래도 그 빨리빨리 정신만큼은 이어받은 것 같아. 그게 다행이지. 세상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으니까. 찻집을 나오면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의 시련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생존 전략이자 경쟁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DNA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최 부장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국내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베테랑입니다. 최 부장에게 기업 내에서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아이디어 회의부터 시제품 출시까지 남들은 몇 달 걸릴 걸 우린 몇 주 만에 해내죠. 게다가 완성도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당연해졌죠. 최 부장은 1990년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따라잡기 위해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모든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죠. 보통 제품 개발은 A, B, C, D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어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B와 C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비교에 대해 물었더니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놀라울 정도죠. 하지만 그들의 속도는 주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인력을 두세 배 투입해서 속도를 내는 거죠. 반면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다양한 행정 절차나 내부 승인 과정이 길어서 실제 시장 출시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 구조가 빠르죠. CEO가 하자고 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는 신제품 개발 속도가 글로벌 경쟁사보다 평균 30% 빨랐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도와 품질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속도가 곧 품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속도가 곧 품질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려면 모든 프로세스가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최적화했고 이런 과정 자체가 품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죠. 최 부장은 스마트폰 개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쟁사가 신모델을 출시하면 우리는 그 제품을 분석하고 더 나은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6개월 내에 내놓습니다. 이런 속도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따라오기 어려웠죠. 중국 기업들도 빠르지만 초기에는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 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직원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밤을 새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불철주야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었죠. 일과 삶의 균형이 희생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일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최 부장과의 대화를 마치며 한국 기업의 스피드 경영이 단순한 문화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경험담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습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의 한 정서와 빨리빨리 문화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외부 세력에 의해 고통받은 경험이 많았고 이것이 다시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의가 빨리 움직여 앞서 나가자는 행동 양식으로 발현된 겁니다. 다른 문화권의 역사적 상처가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것이 적극적인 행동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인 거군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인만의 특별한 초능력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30대 CEO인 김민준 대표는 우리 세대의 빨리빨리는 다릅니다.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AI 비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득했고 과거 50명이 할 일을 이제는 5명이 처리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도 생산성은 오히려 높았죠. 빠름과 여유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기 개발에 투자합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이들이 급한 상황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 중요한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개발팀은 침착하게 대응 프로토콜을 실행했고 10분 만에 모든 것을 복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기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이죠. 김 대표의 팀은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종종 재미있는 상황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파트너들은 우리가 한 번의 회의에서 의사결정부터 실행, 계획까지 모두 결정하는 것을 보고 항상 놀라워해요. 그들은 보통 결정에 몇 주가 걸리죠. 그의 노트북에는 더 빠르게, 더 현명하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모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 속도로 승부하고 있어요. 그게 스타트업의 생존법이자 한국인의 DNA니까요.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닌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정보 앱을 며칠 만에 개발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전쟁 세대의 할아버지부터 디지털 혁신가 김 대표까지 모두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리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 새벽에도 활기찬 거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속도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와 비교해도 서울은 더 역동적이었고 뉴욕과 비교해도 서울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도시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일상 속 빨리빨리의 실용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미래를 앞당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위기 상황에서 빠른 처리 능력과 적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 연구를 접한 해외 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을 초고속 문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CEO는 자사의 임원들에게 한국의 속도감을 배우라는 메모를 돌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계가 점차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래를 세계로 펼쳐 나갈 때입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의 DNA에 새겨진 이 능력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연구 노트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원동력이다라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 결과를 하버드 대학의 동료들에게 발표할 것입니다. 그들도 한국의 놀라운 속도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